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활성가 가수 최준익 막시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몇 해 전 난민센터를 개소하겠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아득히 높고도 두꺼웠습니다. 난민들은 자유인의 삶을 위해서도 싸워야 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로운 편견의 시선과도 싸워야 합니다. 토크 콘서트 for you, 오늘은 난민의 삶,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심혜연 수녀님께서 그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난민들이 쉼터
베데네 집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이 또 잘 이렇게 되는 곳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센터 개소 때 주변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이 몇 년 전에 이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난민센터가 왜 필요하지? 어떤 곳인지 먼저 신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난민센터 다 말씀 그대로 난민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 공간이겠죠.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그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정착하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난민센터를 이제 건립하게 됐습니다. 네. 이미 생긴 곳도 있고 저희 서울대교구도 베데네 집이 우리 난민센터 역할을 합니다. 난민센터 그분들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그분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도와드립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리고 생활이 다르지 않습니까? 언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생활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정착을 위해서 또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센터 특별히 또 생활도 생활이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제정, 그들의 인권을 위한 여러 가지 법 제정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 사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센터가 건립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잖아요. 편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편견 플러스 그들의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혐오 시설이 들어섰을 때 자신들의 집값이라든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좀 반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녀님, 그러면 지난 시간에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오는 어려움, 또 때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이주민들을 직접 만나시면서 느끼시는 그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 또 그리고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6개월 동안 직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 집에서 정말 먹고 자고 편안하게 있도록 도와주는 거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얻기까지가 너무 어려움이에요. 이 친구들이 주로 이제 대림동 쪽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이제 노동 장소나 공장을 찾았다선 쳐도 거기에 혼자는 못 가고 외국인 2명씩 짝을 지어서 되게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공장이나 시설을 가게 되면 방을 얻어서 살 때 한 방을 혼자서 쓰지 않고 2인실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명씩 쓰게 돼 있죠. 그래서 2인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방값을 둘이 나누어서 내야 되는 거죠. 혼자서는 부담이 너무 되니까 안 되죠. 네.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3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해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첫째 문제라서 그 일을 이 두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냐 없냐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나는 그런 일을 도저히 못 하겠어. 그래서 이제 둘이 또 하겠다 하고 결심을 해서 갔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한 친구는 할 수 있는데 한 친구는 못 하는 거예요. 적성도 안 맞고 힘도 들고 안 해봤던 거고, 그래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중노동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어서 또 다시 직장을 물러서고 또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고 다른 친구를 찾아야 되고 그런 어떤 경우들이 있는 거. 그게 좀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있으면서 좀 더 오랜 기간 있으면서 직장을 숙소 없이 다녀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 집에 머무르면서 직장을 다니라고 해요. 근데 서울 쪽엔 사실 직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다닐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요 근래는 그래도 예멘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운전면허증이 있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와서 오토바이 운전면허로 바꿔요. 네. 그럼 이제 좀 배달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그것도 다른 데서는 못하고 지역이 이태원 지역은 가능해요. 외국인들 이제 택배 물건이나 네.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거, 음식물을 배달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 다른 어떤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 친구들은 그래도 한국말을 많이 접하니까 동대문에서 일할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은 그런 데가 안 되고 이태원만 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방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이태원 쪽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외국인들 방을 이렇게
전세금 내고 월세 내고 하는데도 잘 안 주려고 하죠.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이해가 가요. 외국인들 저희 집에 있어도 보면 아는데 청소 안 하거든요. 네, 그 위험하네요. 청소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너무 문제가 되죠. 네. 오래 살다 보면 어쨌든 새 살고 나가면 도배는 하고 하겠지만 모든 물건들이 제대로 제일 놓여있지 못하고 너무 더럽고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방을 그 약속을 하고 방을 얻어주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좀 청소라도 해주고 돌봐주고 하면서라도 해야겠다 하고 동네를 돌아다녀도요. 결국은 외국인이라고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두려워하는 이유는 방세 제대로 못 낼까 봐. 그래서 제가 보증을 서줄 테니까 만약에 방세를 못 내게 되면 제가 꼬박꼬박 이 친구는 돈을 열심히 버는 친구라서 돈을 뭐 걱정 없이 보내드리겠다, 내겠다라고 해도 일단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눈치로 알아요. 그래서 수녀님 그냥 저희들 이태원에 가서 반 지하방 얻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오시라고는 하는데 갈 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걸이부터 시작해서 뭐 장소부터 시작해서 뭐 별걸 다 저는 이거 가져가도 돼요. 도마 이거 가져가도 되고. 아, 배다니엘 집에 있는 거 갖고. 네. 내가 새 거로 사줄게. 그래서 새 거로 다 사서. 아유, 통 크시네. 네. 그래가지고 작은 봉고차 네. 있잖아요. 네. 아니 봉고차 아니고 그 용달차? 네. 네, 이삿짐하는 그 용달차에다가 한 트럭 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일이 없으면 같이 따라가서 봐주고 그 아저씨한테 짐도 다 날라주는 값을 또 다 따로 또 드리죠. 그렇게 해서 가도록 도와주는데 저하고 약속을 하면서 가요. 통장에 저축하기. 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내보낼 때도 제가 기본적으로 통장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이 있어야 나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한 600에서 800 정도를 저축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자기 고향에 다 보냈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쓰면 되니까 그 돈을 조금 모아놔서 이제 새로운 집을 나가죠. 근데 이제 어때 너무 기특할 때는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너가 지금 600만 원밖에 저축을 안 했는데 집에다 너무 많이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800만 원 될 때까지 한 달만 좀 더 살아라. 이렇게 하면요. 뭐라냐면 아니에요. 저가 처음에 와서 너무 힘들 때 이렇게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이 방을 쓰게끔 제가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그쪽 이태원에 가서도 혼자서 500만 원 보증금에 35만 원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 돈도 되도록이면 조금 내려고 둘이서 방을 한 방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한테 들키면 안 되죠. 집주인한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하고 만약에 들키면 수임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무슨 같이 어떤 날이 있어서 파티하고 그럴 때는 놀러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쓰레기 봉투도 지역이 틀리니까 지구 거는 못 가져가는데 일반 플라스틱 뭐 비누 이런 거 버리는 비누 같은 거는 수현님 이거 저 좀 가져가도 되고 하여 한 뭉치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주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참 뿌듯하고 좋고 네. 그런 것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이제 우리가 불법 체류자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난민들 중에도 혹시나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또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걸 텐데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신부님이 이제 딱 불법 체류자 했을 때 딱 네. 드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뭔가 범죄를 저지른 저질 사람, 것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네.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주삼호 위원회 오기 전에는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네. 공식 명칭을 썼었거든요. 그래요? 물론 이제 국가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주 3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단체들 안에서는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법적인 절차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뿐이지 그렇죠. 불법으로 체류한다. 법을 어긴 네, 법을 어겼다는 건 아니에요. 범법자 이런 느낌을 범법자라는 주는 표현은 안 옳지 됩니다. 않다. 예.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신부님 네. 보기에. 아니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행입니다, 신부님. 네, 그런 인식을 좀 네.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런 용어가 우리가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들은 일단은 불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들어왔을 때 난민을 신청했을 때 네. 어떻게 보면 난민 그 인정자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분들 당연히
불법이 아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난민 인정이 됐을 때는 난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난민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은, 아까 수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도적 체류를 네. 위한 기타 이제 그 비자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난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지위인데, 그렇죠. 일단은 들어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난민을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는 인정받기 전까지는 어떤 지위인 거죠? 난민 신청자라는 지위가 있는 난민 건가요? 신청자는 지위죠. 지위가 있고, 네. 그럼 난민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나 그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죠? 제가 난민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은 난민을 신청하는 게 두 가지 경우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바로 그냥 난민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입국항에서 입국 공항에서 공항에서부터. 그렇게 난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아니고 그냥 여기서 여러 가지 여행 비자로 오셨던 네. 외국인 노동자로 오셨던 간에 네. 사시다가 또 이제 난민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난민을 신청하게 됐을 때는 면접, 이제 수님 말씀 면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면접 이후에 난민 그 승인을 위한 위원회가 설립이 있습니다. 네. 위원회에서 그분이 난민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적합한지라는 것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정이 인정됐을 때 이제 난민이 되는 것이고 안 됐을 때는 인도적 체류자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그런 여정 안에서 여러 차례 인도적 체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차례에서 이제 승복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항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난민 인정을 못 받더라도 일단 인도적 체류자라는 그런 허가로 예. 합법적으로 머무를 예. 수는 있고요. 근데 두 가지 네. 기준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국적국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 네. 첫 번째 네.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박해라든지 여러 가지 신변상의 어려움을 갖고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로 그러한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실 또 가짜로 거짓으로 이렇게 그렇죠.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나라의 상황, 네. 그 사람이 신청한 목적에 그 나라에 맞는지 네.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게는 5년까지도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럼 시민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난민 심사에선 떨어졌지만 인도적 체류가 허용될 경우 뭐 1년 정도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는 또다시는 심사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가요? 수현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경험 많으신데. 네, 재신청을 넣어야죠. 그래서 그 출입국 사무실에 면접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아이디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약할 수 있는 그 이름도 등록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그 이름이 뜨기 때문에 면접을 해요. 근데 미등록자들은 아예 이름이 뜨지 않으니까 그냥 가서 마냥 기다리면서 순서를 마련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1년을 예멘 친구들은 거의 1년을 받았는데 요즘은 거의 6개월 그래서 6개월마다 다시 갱신해야 되는 근데 그 갱신 서류가 처음에 했던 서류하고 또 다시 똑같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 메다니아에서 특별히 또 우리 이주사무소 도와주는 것은 수수료가 비싸다. 수수료랑 그다음에 이제 주소지 주소가 있어요. 주소지 네. 제공해 주는 거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 친구들이 면접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은 여건이나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 저희들이 전화로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거기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완화시켜서 네. 편안한 면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걸 좀 많이 하죠. 전문가십니다, 수현님. 수현님, 그러면 이제 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하더라도 네. 그 인도적 체류가 허용이 되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인도적 국가에서 체류- 어떤 혜택이 있나요? 6개월이 처음 들어와서 6개월 이후면은 이제 그 인도적 체류 난민 신청을 받아서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지원 비자라고 해서 비자를 받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을 얻을 수가 있다. 그거를 이제 패스포드에 어떻게 나오냐면 활동 가능한 사람이라고 도장이 찍혀요. 네. 그거를 이제 출입국에 가서 받아가지고 오면 이 친구들은 안전하게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도 정식 직장을 가서 그 사업자 등록 번호라든지 뭐 인증 그런 거를 해서 서류를 집어넣으면 이 친구들은 1년 정도 안정되죠. 근데 직장을 늦게 얻어서 1년 동안 직장에 계약이 됐다선 쳐도 중간에 인도적 체류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서류를 그 사장님이나 누구한테 얻어서 다시 사업자한테 얻어서 다시 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의료보험 이런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주민세를 내고 살아요. 아, 세금도 내고 그렇구나. 우리 시민들하고 네. 똑같이 사는 네. 네, 어쨌든 그런데 이게 한정된 기간이니까 그렇죠. 그게 좀 어려운 불안한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시민님,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난민의 지위를 받아서 이제 살다가 아무래도 적응하기 어렵고 난 또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한국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 수연님께서 대답하실 겁니다. 수준이 어떤가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나요? 저희들은 사실 정식 난민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 네.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는 네.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끝나는 그쵸. 경우가 많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만나는 친구들이 인도적 체류 난민들을 만나거든요. 네. 어저께 우리 얘기했거든요. 네. 난민이었다가 제3국 가는 이유 사고 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지만 범법을 인도적 저지르거나. 체류자들은 아예 그런 데를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인도적 체류자 여권을 갖고 있는데 외국에 나가면 뭔가 불이익이 그쵸.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 그러면은 새로운 뭔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그래서 되는 갔다가 거예요?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걸리는 거죠. 너 무슨 돈에서 어떻게 해갖고 외국을 아. 갔다 왔냐 이렇게 되니까 여행을 아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난민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디로 추방을 당한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민이 말씀한 대로 범법자나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고 되는 경우는 제3국으로 없어요. 이동하는 거 수연이 말씀하셨지만 범법을 저질러서 우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난민의 지위를 당연히 그런데 아예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민의 목적이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 그렇죠.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매우 가정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유럽의 또 어느 지인이나 나라 다른 가족 중에 다른 나라의 난민으로 예. 살다 보니 그쪽으로 거기가 가서 좋겠다. 정착하는 게 아이 교육에도 좋겠고 뭐 돈을 버는데 좋겠고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가 요즘에 그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집을 네. 얻기 위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가족에 있는 어느 난민 가족이 다른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제3국형을 택할 수 있겠다. 네, 신부님 그리고 우리 이주사목위원회에서는 이런 뭐 이주민, 뭐 난민들을 위해서 지금 쉼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사목적인 지원을 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다른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번이 뭐 특별하게 난민에 대한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다른 이주민들에 대한 상황은 말씀 못 드렸는데요. 네. 베다니의 집은 우리 특별히 난민들을 위한 쉼터로서 지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사목위원회는 일단은 상담을 하게 되죠.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가정 폭력에 의한 문제도 있고 또 다 이제 외국인 또 이게 결혼 이주민들, 외국인 그렇죠. 며느리들도 네. 뭐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네. 어느 가정이나 그런 거 없을 수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거든요. 예, 특별히 또 네. 이주민들의 가정 생활은 네. 뭐 뭐 언어도 안 통하고. 예, 언어도 안 통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또, 네. 또 결혼 이민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네. 불화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주민들을 안에서 가정 폭력을 겪고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쉼터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쉼터는 이제 바로 그냥 가정 폭력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 아이와 함께 오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치료도 받으시고 법적인 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1차 쉼터가 있고요. 1차 쉼터 안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정이 됐을 때 이제 2차 쉼터에서 이제 모자 가정이 또 어머니가 또 아이들과 함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2차 쉼터도 이렇게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름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1차 쉼터, 2차 쉼터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뭐 결혼 이주민 가정 중에는 또 행복한 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결혼 이민 가정 안에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네. 베들레헴 어린이집이라고요. 또 네. 엄마 아빠가 또 일하러 나가시기 때문에 아.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같은 역할을 하는 네, 거군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린이집이군요.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외국인 이제 자녀. 네, 외국인 자녀들을 특별히 더 네. 또 이렇게 좀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또 자라나게 되면은 지역 아동센터, 특별히 우리 이주민 가정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 우리 네, 중학생, 공부방이라고 초등학생들 보통 공부방에 부르는. 네. 그런 것들 좀 있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 최근 접한 것 중에서 혹한의 좀 이주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이라든지 또 그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신부님이나 수녀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거나 겪으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지. 1차 쉼터에서 쉬고 이제 저희들 모든 것이 절차가 마무리되고 하면 2차 쉼터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2차 쉼터는 한 번 가면 기간이 오랫동안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이 좀 작아요, 신부님. 그래서 많은 식구들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 군데 더 마련해 주셔서 좀 더 넓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공동생활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폭력을 받았던 그런 자녀가 있는 엄마나 이런 사람들은 같은 외국인들끼리 엄마, 아빠, 또 엄마랑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도 불안을 느끼고요. 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도 굉장히 예민해서 같이 공동생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 모자 관계는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좀 머무르고 살고 그렇게 하고 직장을 얻어주고 안전하게 아이를 돌봐주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갓난아이는 안 되고요. 제가 갓난아이까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봐주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공부방에 우리 이주 사목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들려서 저녁 시간에 오면 엄마가 오기 전에 제가 숙제나 이런 것들 보고 네. 그다음에 씻었니 어쩌니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돌봐주는. 그다음에 엄마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그 아이가 학교 갈 때 몇 시에 깨워주고 그다음에 학교 가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네. 하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주사목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런 일들을 도와줘야 될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베다니아 집에서는 물론 아이를 돌보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임신하거나 또 와서 지내다가 임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저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의뢰는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다 감당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정말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기저귀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분유도 너무 비싸. 제가 너무너무 놀래서 도대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퇴원하는 아기하고 엄마들이 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잠깐 머무르게 하고 그러고 난다면은 다른 좀 아직 이주민을 위한 모자도 뭐 그런 장소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의뢰를 해서 부탁을 드려서 갔다가 아이들이 좀 오는 경우. 근데 지금 현재 갓난아이 낳아가지고 엄마가 지금 둘이 와서 계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매달마다 병원 접종시켜야 되고 근데 그 엄마들은 다행히도 그런 어떤 도구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온 엄마들이라서 조금 덜 손이 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제가 뭐 별것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엄마와 아기의 의뢰가 아주 많이 와요.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기를 길러야 됩니다. 유치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오죠. 네, 신부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제 교황청에서 난민 이민을 위한 20가지 행동 지침 이런 문서를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신부님 혹시 아시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듣기로 그리고 네.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2017년 9월에 나온 문건입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가톨릭 교회는 다양한 다 어려운 분야 약자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수세기 동안 이동하는 사람들, 이주민들에 대해서 도움을 베풀고 또 가톨릭 사목적 특별한 관심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래에 정상적인 자유롭고 또 그리고 질서 정연한 이동도 이주민들도 있긴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오늘 또 난민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엄청난 수의 사람들 박해와 또 폭력이라든지 또 자연재해 또 빈곤이란 재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나오는 이주민들이 난민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되고 있고요. 요즘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좀 주로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난민과 이민에 대한 그런 문제를 유엔에서 특별히 국제 공동체 안에서 국가들이 서로 어떻게 이들을 응대하고 이들을 환대하고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 갈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교황청 그 부서가 있습니다. 교황청에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 거기 안에
이주 사목국에서 여러 주교회의라든지 그리고 이주민 분야에서 일하는 가톨릭 비정부 기구들과 함께 이제 협의해가지고 그러면서 20가지 행동 지침을 이제 만들어서 교황님께 보고를 했고 교황님께서 그것을 반포하신 것이죠. 네. 근데 특별히 이제 교황님께서 네 가지 표제를 통해서 20가지 지침을 내리시는데요. 먼저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그리고 통합하기로 이렇게 네.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이주민들이 정착하는 과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다 우리가 해야 될 그렇죠. 그런 동목이네. 가장 먼저 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환대하기. 환대해야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난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환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보호하기. 네. 근데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의 권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해드리면서 이분들이 이 삶의 자리에 잘 살 수 있도록 인권들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증진하기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사회에 잘 적응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그런 겁니다. 네. 심리도 공부하셨나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합하기. 네. 이제 이분들이 이 사회 안에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하나가 되고 그들과 어떻게 보면은 흡수가 아닙니다. 네. 서로가 어떻게 보면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또 우리가 좋은 문화를 전수하고 그러면서 이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게끔 하는 교황님께서 아주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20가지 지침을 이렇게 교회가 발표를 했고 이 발표된 내용들을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가 잘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서 교회가 사목적인 그런 배려와 사목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뭐 난민, 이주민, 불법 체류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존엄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우리의 이웃이고 또 하느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네.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바로 그런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수녀님, 신부님 감사드리고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갈 곳 잃은 난민들 또 이주민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주민을 위한 기도 바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주민을 위한 기도 우리 같이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와 함께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고국과 가족들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세상의 만연한 차별과 편견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위로해 주시며 빈곤과 폭력과 박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주민들과 서로 한 형제임을 깨닫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함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치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이 땅에서 이주민과 난민으로 살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